저도 제 앞에 누가 강의를 했는지 제 뒤에 누가 강의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 앞에서 강의를 한 사람은 제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또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대학도 후배입니다. 재수도 후배입니다. 그런 친구가 제 앞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또 제 뒤에 하시는 분도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이런 분인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은 분들을 많이 모시고 또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왠지 하여튼 든든해지고 막 부자가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또 전공도 있고 하니까 경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요즘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간 그런 사례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특히 청년의 경제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데 중점을 둬서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제가 지난 9월에 스탠포드 대학을 좀 다녀왔어요. 젊은이들이 정말 활기차게 공부하고 있고 캠퍼스가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오늘 아까 이 교정을 들어와서 이 강의장으로 오면서 똑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또 우리의 미래를 끌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은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여러분들의 나날들이 행복으로 이어져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2017년 8월 19일 날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글을 한번 썼어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영상에 나오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쭉 하면서 이제 이런 나라가 있느냐 이런 그 글을 썼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 하나 앞으로 가서 첫 번째가 뭡니까? 밤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 여러분 세계 각국을 볼 때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기로는 어떤 나라가 밤거리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유럽에 가서 밤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다 테러 당합니다. 일본, 맞아요. 일본은 밤에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 같아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싱가포르, 맞습니다. 거기도 밤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어디? 네? 대만. 대만은 뭐 그런 부류에 속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신할 수는 없네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게 잘 생각이 안 나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밤에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마음이 유약한 친구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녁에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나라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한번 제가 찾아서 제 페이스북에 올린 일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큰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책 중에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런 책이 있어요.
미국의 하버드대를 나오신 분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여러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페스트라이슈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각국이 부러워하는 그런 선진국이 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대한민국만 모르고 있다. 그래서 책 이름이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페스트라이슈 교수의 말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못합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은 동의하고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2015년도에 프랑스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당시 발스 총리가 있었는데 저와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프랑스가 지금 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쭉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이 그 개혁 정책을 참 잘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에 같이 힘을 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적에 프랑스 하면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선진국이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총리가 저에게 우리 같이 미래를 만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서 한편으로는 놀랬고, 아하, 우리나라가 이제는 그런 평가를 받는 나라가 되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쭉 이제 30가지의 이야기들을 화면에 적어 놨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세요. 하나하나 한번 보셔서 이게 그냥 그 정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대한민국이 해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사회 경제적으로도 지금 당장 이제 경제가 어렵다는 말도 많이 나오죠. 또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 이제 그 한 부부가 아이를 2명을 낳아도 우리 인구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5,150만 정도 되는데 두 사람이 두 아이를 낳아도 이 인구가 유지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도 중간에 교통사고도 나고 이런 질병도 걸리고 이래서 중간에 또 돌아가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부가 2.2명을 출산을 해야 우리 인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통계를 보면 한 부부의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이 0.97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 그 4분기의 통계가 0.97명이에요. 한 명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만약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20년, 30년 뒤에는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저출산율이 계속 더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또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령화 단계를 넘어서 고령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조금 더 지나면 초고령 사회로 지금 갈지 모른다는 그런 우려의 소리들까지 있습니다. 뭐 그거뿐만이 아니죠. 우리 국가 부채가 너무 많고 또 가계 부채도 심각합니다. 이 부채의 문제가 이렇게 그저 우리가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단계를 이제 막 지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빚이 굉장히 많아요. 국가 부채도 많고 가계 부채도 많은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부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국가 경제력도 있고 가계의 역량도 있다는 거예요. 빚은 있지만 나름대로 또 재산이 있는 거예요. 집이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견딜만하다, 버틸만하다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근년에 들어서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감내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것이 악화가 되면 그러면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이제 청년입니다만은 또 졸업하고 나면 취업도 해야 될 것이고 이 사회에 진출해야 될 텐데, 지금 청년 실업 문제도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일자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이런 청년들의 일자리는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개선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많은 어떤 재정을 투입하고 또 노력을 했는데 이것도 잘 개선이 되지 않고 차츰차츰 점점 더 어려운 이런 계곡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다. 그런 걱정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빈곤 문제도 심각합니다. 과거와 다른 사회 변화에 따라서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열심히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를 다 부양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요즘은 이제 부양하겠다는 자녀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기성세대들은 가진 것, 노후를 위한 대비들이 부족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노인 문제로 이어져 가는 것이죠.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나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격차 문제 때문에 갈등도 적지 않죠. 지역 간의 갈등도 있고 심지어는 세대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선거에서 아버지나 어머니와 좀 말다툼 해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아주 효부효남만, 효자효남만, 효남 뭐라 그래 이걸? 효자만 있는 모양이네요. 심지어는 정치 한 번 하면 가정이 큰 분란에 빠지는 이런 가정이 있다고 그래요.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하다는 얘기죠. 또 지역 간의 갈등도 심하고 정치권의 갈등도 심합니다. 이런 여러 위기와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의 제목도 우리의 경제 위기, 경제적 어려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학자들이 많은 연구도 하고 정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대안도 제시해 오고 있죠. 저는 그런 이론적인 측면보다도 실제로 경제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제가 경험했던 그런 사례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림으로써 우리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한번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물 좀 마셔도 되죠? 저한테 손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를 굉장히 늙은 사람으로 보는구나. 손주가 있는데 얘들을 이렇게 이제 유모차 태워가지고 이제 뭐 나갈 때가 있어요. 걸어갈 때가 있는데 가다 보면 이제 길이 막히잖아요. 길이 막히면 나는 어디가 안전할까? 어디가 더 볼거리가 있을까? 그 길로 그냥 가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근데 우리 아내도 교수님입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인데 아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다가 길이 막히잖아요. 갈림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린애한테
2살짜리, 3살짜리한테 수아야 어디로 갈까? 물어봐요. 그럼 얘가 뭔 소리인지 하여튼 말은 알아들으니까 그냥 왼손으로 이리 가자고도 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자고도 해요. 그러면 애들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저는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가는데 그 누구를 우리 애기가 더 좋아할까요? 우리 아내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유모차 태우고 가려고 그러면 할머니더러 태워달라고 그래요. 나는 퇴짜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요새는 이제 애들 중심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죠. 그 정말 왼쪽 가자고 그럴 때 왼쪽 가고 오른쪽 가자고 그럴 때 오른쪽 가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물을 마셔도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2017년 1월 달에 매년 이제 정초가 되면 각계의 신년 인사회, 신년 할애회가 있습니다. 2017년은 어떻게 보면 아직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이런 때였어요. 신년 인사회에 갔더니 어느 과학기술인 신년 인사회였어요. 어느 과학기술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총리님, 지금 우리 경제가 4년 초갑니다. 정말 다 막혔어요. 길이 잘 안 보여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답답했습니다. 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경제는 사실은 분위기인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우리 경제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함께 타야지 그래도 좀 날 텐데 저렇게 과학기술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경제가 4년 초과라고 하니 이게 정말 힘든 일 아니냐. 어떻게 이 분위기를 좀 바꿔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4년 초과 대신에 사방에 길이 있다. 이걸 한번 우리 국민들에게 던져보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들을 좀 해보자. 아마 이 7번 영상을 좀 그렇죠. 여기 보면 사방에 길이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넓은 길. 이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죠. 또 하면 되는 길. 규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길.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30까지 쭉 했는데 우리 다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잘하는 분야가 어떤 것들이에요? IT. 맞아요. 우리 세계에서 IT 보급률이 우리 스마트폰 보급률이 제일 높잖아요. 또 집집마다 다 컴퓨터가 있어요. 우리 IT 세계 최고입니다. 그것을 그냥 IT 단계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걸 산업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과학기술과 ICT 기술을 산업으로 연결하는 이런 일들을 해보자고 한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들이 있어요. 그 새 길을 가보자. 새 길을 가는 방법은 창업, 벤처 이런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붐을 같이 타는데 또 쉽지 않으니까 그 4가지 길을 좀 제시했어요. 저쪽에서는 사방에 4년 초과다라고 하는데 같은 사자지만 저는 사방에 길이 있다. 이래가지고 우리 정부 부처와 함께 경제 살리기 사방의 길 프로젝트 이름을 그래 지어가지고 그걸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해외 진출을 위해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추진을 했어요. 여러 번 이 관계장관회의를 했고 또 전문가들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해외에서 성과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냐. 해외 진출의 큰 맹점은 뭐냐 하면 외국 가서 사업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인프라도 만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고 그것이 손해로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부실 해외 인프라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거 결국은 뭐 사기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다들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 저희들의 생각은 좋은 사업을 골라서 선별해서 될 사업을 찾아서 해외 인프라를 우리가 수주하면 그리고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 지은 다음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우리가 그 대금을 지급받고 하는 이런 안전한 방법들을 할 수 있는 이런 나라의 그런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26개를 찾았어요. 그 당시로서는 안전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고 또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26개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발주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각 부처에도 물론 당부를 했죠. 그리고 각 부처는 또 자기 고위 업무가 있으니까 이 일들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 이 사람들을 모셔가지고 특별 대사를 세웠어요. 세계 5개 큰 지역에 소위 인프라 수주 특별 대사들을 세웠습니다. 모두 5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장관들에게도 사무실에 있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 그 나라로 가서 거기 고위층을 만나라. 장관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그 대외 직명대사에게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민간이었긴 하지만은 과거에 아주 해외 시장에서 활약하던 이런 분들이에요. 대기업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던 사람들도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경제부처에서 이런 역량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당신들은 나가서 살아라. 도울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받을 수 있는 때까지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우리는 안에서 실무적인 또 준비를 해가지고 쭉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 노력을 시작하니까 우리 부처들도 바뀌기 시작해요. 또 해외 인프라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도 힘을 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2달 만에 여러분도 잘 아는 터키의 차나칼레라고 하는 현수교 건설 현장이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 일본하고 이제 경합하면서 뭐 물론 다른 나라도 이제 많이 참여했었습니다만은 제일 이제 어려운 경쟁자가 일본이었는데 그 경합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수주해냈어요. 그게 제 기억으로는 30조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3조 원 이걸 다 하면 우리가 3조 원의 수익을 얻는 이런 사업이에요. 이걸 비롯해 가지고 불과 2달 만에 그러니까 2017년 1월부터 시작했는데 2017년 3월 불과 2달 만에 큰 프로젝트를 3개를 받았어요. 전체 총 액수가 그때 81억 불이었습니다. 적은 돈 아니죠. 우리가 26개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정부, 민간, 기업인 함께 다 힘을 합해서 노력을 했더니 불과 2달 만에 이런 큰 성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마 관심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막 길이 많이 있지만 안 가본 길이 결국 이제 창업의 길 아니겠습니까? 뭐 선진 외국에서는 우리 대학 졸업하면 먼저 창업부터 하는 그런 졸업생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해서 실패와 또 성공을 경험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이제 기업에 가서 자기 역량을 더 키우고 발휘하는 또 기업들도 그런 청년들도 원하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바로 취업하는 쪽에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창업이 활성화되고 특히 벤처 창업이 정말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관련된 부처들이 있으니까 관련된 부처들과 함께 같이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듣고 또 기업의 이야기도 듣고 특히 청년들의 이야기를 좀 다양하게 듣자. 이래서 많은 자료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학교의 변화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맞춤형 창업 실습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도 창업 실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 밀착형 창업 교육이라고 하는 거 해가지고 현장하고 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그러니까 교수님들에게도 배우지만 산업 현장과도 긴밀하게 이렇게 협의하면서 창업을 준비해가는 이런 과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에게도 좀 이렇게 많은 독려를 했습니다. 창업 중점 교수, 그러니까 창업에 집중해서 우리 후배들을 양성하는 이런 교수, 또 이런 교수들에게는 많은 또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했고, 창업 실적을 교수평가, 이런 교수의 평가에는 창업 실적을 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창업 친화적 인사 제도를 도입하니까 우선 뭐 교수님들이 바뀌고 교수님들에게 지도받는 학생들도 바뀌고,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굉장히 현장의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창업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창업 자금이 필요하죠. 근데 과거에는 창업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창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창업이 잘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출받은 거를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망하면, 창업에 실패하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창업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틀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 가능성 있는 창업자에게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경제학을 공부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출과 투자의 차이는 아시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나면 망해도 투자자가 망하는 거예요. 창업자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과가 생기면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조건은 기술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이 투자를 민간에서 하기가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창업 펀드를 만들어서 그 창업 펀드로 또 그 기금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활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펀드 창업을 위한 이런 투자 자금으로 제 기억으로는 3조 5천억을 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된 겁니다. 또 창업 경연대회, 여러분 뭐 나가수 뭐 이런 거 보면 그 보고서 많이들 어떻게 보면 열광했던 이런 기억이 나는데, 창업 경연대회, 그 창업의 아이디어를 쭉 내가지고 그걸 서로 경연해서 그 이제 수상을 하면 막 큰 자금을 아까 펀드에서 대주는, 투자해주는 이런 것들을 쭉 해왔습니다. 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제2의 벤처붐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하는 길,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간략간략하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 과학기술, 종전에는 과학기술을 과학기술로만 생각했던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학기술을 이제는 산업으로 연계해서 이 산업이 정말 첨단 과학기술과 연결돼서 신제품을 만들고 또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내서 해외로 진출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서도 이제 공유할 수 있으니까 산업과 ICT를 연결하는, 산업과 과학기술을 연결하는 이런 작업들을 쭉 해왔었습니다. 마침 이제 여러분도 잘 아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과학기술과 산업, 이걸 연결하는 게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거든요. 그거하고도 딱 매치가 돼가지고 또 과학기술은 또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허들을 그냥 아마 무료로 스타트업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대기업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과학기술들을 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는 이런 또 한 가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되는 길인데, 되는 길은 뭐 너무 쉬운 거예요. 뭐냐면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기업 현장에는 정말 많은 규제들이 있는데 이 규제를 다 풀어주단 말이에요. 그건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기만 하면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안 풀어주는 거죠.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원칙적으로 이런 모든 규제를 다 푼다. 다 풀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규제를 만들어가는 이런, 바꿔 말하면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네거티브 규제를 널리 확산하자. 이런 노력들을 쭉 했어요. 우리 정부에는 규제신문고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호소를 하면 정부에서 그걸 검토해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들은. 근데 이 규제신문고의 인용률, 그 규제 개혁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이 그 당시로 보니까 8%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얼마까지 갔는가 하면 40%까지 갔어요. 규제신문고에 신청한 규제 개선 건의의 40%가 이제 풀려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40%는 아직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런 규제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주 중요한 약인데 그걸 이를테면 슈퍼마켓에서 팔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거든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곤란하다. 의약품 중에서도 그냥 시장에서도 팔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까지 그걸 쉽게 쓸 수 있게 해달라. 이거는 안 된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꾸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풀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풀자고 했는데 결국 8%에서 40%로 5배의 뭐라 그럴까요? 규제 개혁 성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쭉 했어요. 제가 2015년 5월 10일 날 총리직에서 이제 물러났습니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신동아라고 하는 월간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하여튼 좀 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던 그 시기에 경제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 보도가 났더라고요. 2017년 6월호 신동아에서 평가한 바인데 그 영상이 아마 나올 겁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를 보면 코스피 지수는 대행이 취임하던 전날 2031이었는데 대행 마지막 날 2292였다. 12.8% 급등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거기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제 성장률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성과가 되게 됐다. 2016년도 하반기에 경제 여건은 어려웠는데 이런 분위기를 돌려놓았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그 보도해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나도 나중에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그렇게 했나. 뭘 저만 한 거 아니고 그때 이제 관계되는 분들이 다 같이 했고 또 민간도 같이 영향을 기울였더니 짧은 시간이지만 어려운 때인데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청년과 경제 해가지고 부제를 뭐로 달았었을까요? 부제를 맨 첫 화면으로 갈 수 있을까요? 자, 청년 뭐 하자고 그랬어요? 첫째가 튀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튀고예요. 이거 뭐냐면 남들 하던 대로, 종전에 하던 대로, 기존의 방식대로 그렇게 하면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국민적인 붐이 일어날 수가 없다. 좀 튀어보자. 그래서 사방의 길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도 만들고 하지 않던 특명대사들도 세우고 안 가던 데도 가고 안 풀던 거 다 풀고 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방면에서 전에 안 해보던 것들을 해나가는 도전을 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튄 거죠. 그랬더니 변화가 오더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어려움들도 평이한 방법으로는 현상 유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후퇴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정말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거, 하지 않았던 거, 새로운 거 찾아서 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청년 아닙니까? 젊은이죠. 남들이 하던 거 따라가는 이런 구식 청년이 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튀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들 하지 못하던 거 하는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남들이 안 가본 길도 과감하게 가는 그런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튀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역시 가운데 사람들이 얘기를 잘 들은 것 같아요. 한번 멋지게 튀는 청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자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나온 자본은 물적 자본이었어요. 그러니까 18세기 뭐 그 이전에 뭐 많은 이제 자원이 있으면 그럼 그런 이제 광물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경제를 살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1세대 자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단계를 지나면 2세대 자원이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기술이에요. 인적 자본입니다. 전에는 물적 자본이었다면 이제는 인적 자원들, 사람들이 역량을 키워서 그 기술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자원, 그것이 제2세대 자원이죠.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 제2차 자원, 2세대 자원,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부끄럽지 않은 탁월한 나라라고들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동안의 경제 성장은 이 인적 자원들에 의해서 이끌어져 왔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최근에 우리 경제가 조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아주 고도 성장을 하던 이런 나라에서 이제는 중등도 정도 또는 그 밑으로 경제 성장률도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이제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물적 자원의 시대, 인적 자원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제3의 자원, 사회적 자원,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지적들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경제가 더 튀어오르지 못하는, 더 올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은행 있어요. 여러분 뭐 잘 알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면 신뢰인데 그 신뢰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법질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는 신뢰. 신뢰의 또 핵심적 요소는 법질서. 우리나라가 법질서가 제대로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더 뛰어오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맞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WEF 세계 경제 포럼이죠. 또 IMD도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발전했지만은 앞으로 더 지속 발전할 것인가에 관한 국제 경쟁력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국제 경쟁력이 높지 않은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사회적 자본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법 질서가 잘 안 지켜져 가고 있다.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다른 여러 부문에서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 경쟁력은 제 기억으로는 잘 됐을 때 24위, 또 잘 안 되면 38위. 그런 20대 중후반 30대를 오가고 있어요. 우리 경제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느냐. GDP로 말하면 세계 12위권이에요. 수출로 말하면 세계 7, 8위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지속 발전하려고 하면 사회적 자본이 충족돼야 하고 그 바탕에는 법 질서가 지켜지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그래야 우리 미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법 질서가 지켜지면 사회가 안정이 됩니다. 사회가 안정되고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내 투자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 우리를 보는 투자들도 저기는 안전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기 때문에 그 발전성은 있는데 그 중간에 저해 요인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법 질서입니다.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국민들이 법을 제대로 잘 지키는 이런 사회가 되면 투자가 늘어나게 돼요. 만약 그렇게 안 되면 투자할 수 없겠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거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치안 질서가 잘 잡혀있지 않은 이런 나라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잘 잡혀있는 그런 나라에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시장 경제가 가능한 것도 결국 법 질서가 밑바탕을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이 든든한 법 질서의 밑바탕, 그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울프 앤슨이라고 전에 세계은행 총재를 했던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치주의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그럼 정말 맞는 얘기냐? KDI라고 있어요. 여러분 KDI 아시죠? KDI에서 분석을 한 게 있어요. 분석한 결과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법질서 정비와 법질서 준수 정도는 OECD 30개 국가 중에 27위다. 이런 통계를 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의 평균 법질서 준수 수준만 지켰어도 매년 0.97%, 거의 매년 1% 정도의 경제 성장을 더 이룰 수가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KDI가 한 거예요. 우리가 법질서가 OECD 국가의 상위도 아니고 평균 수준만 유지했어도 우리 경제 성장이 매년 1% 가까이 더 높아질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몇 프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대충 몇 프로 정도를 우리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을까요? 3%가 안 돼요. 2.9%, 2.7%, 이쪽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2.6%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데 3%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1%를 더 올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만약 3%가 아니라 4%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건 정말 획기적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법 질서만 지켜줘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매년 0.5%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래야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법질서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투자도 안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카프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이런 통계를 낸 일이 있어요. 부유한 국가의 법치주의 수치는 높다. 또 거꾸로 가난한 나라의 법치주의 수치는 낮다. 그러니까 법치가 지켜지면 부자 나라가 되고 법치가 안 지켜지면 가난한 나라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따라서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는 바탕이 든든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바탕이 바로 뭐냐면 법질서예요. 법질서. 그래서 우리가 법질서를 더 공고하게 만들어 가야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결론적으로 좀 드리고 싶어요. 이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그냥 제목만 얘기해도 여러분 알 것 같아요. 첫째는 내가 먼저 법을 잘 지켜야 돼요. 법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첫째는 법이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느냐 이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법이 잘 안 지켜진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58.2%였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물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법이 잘 지켜지느냐 물었더니 법이 잘 안 지켜진다라고 하는 사람이 58.2%예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그럼 당신은 법을 잘 지키냐? 이거 몇 퍼센트가 나와야 될까요? 결국 우리가 우리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 법 잘 안 지킨다. 58.2%. 당신은 잘 지키냐? 그 뭐 표리부동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는 법을 잘 지키냐 그럴 때 나는 법을 잘 지킨다. 이런 분들이 77.8%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 국민들이 나는 법을 잘 지키는데 남들은 잘 안 지킨다. 이러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질서, 뭐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나부터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검사 생활했습니다. 근데 1980년대 초에 1년에 교통사고로 작고하는 분들이 그때 13,200명 됐어요. 1년에. 13,200명이면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찰관들도 그렇고 또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런 사회운동 단체도 그렇고 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4,200명대로 줄었습니다. 거의 10,000명이 매년 작고하던 분들이 생명을 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거 이렇게 줄었느냐? 결국은 우리가 이 교통법 지키기 운동들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많이 고쳐갔다는 것이. 그래서 교통사고가 이제 줄고 교통사고 사망자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 운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내부터 교통법규를 지키면 우리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작은 규정부터 잘 지켜야 된다. 뭐 이 얘기는 제가 이야기를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부터 바뀌는 법 질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법 질서 준수 수준이 높아지면 그 바닥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제목의 두 번째를 뭐로 했는가? 아까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튀고, 그 다음에 뭐하고? 다지고. 법질서로 기반을 다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법질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법 그러면 아이고 불편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어린이들 이렇게 법 교육을 한 다음에 애들에게 물었어요. 설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법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어린이가 이런다고 그랬어요. 법은 목욕탕입니다. 그렇게. 법이 목욕탕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깨끗해지죠. 닦아내죠. 그러니까 법은 우리 사회의 비리를 닦아내는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또 목욕탕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죠. 그러니까 법은 어려운 사람들을 지켜주는 따뜻한 물입니다. 이렇게 애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하죠? 초등학생인데. 법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잘 알고 지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밑바닥을 든든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가 튀고 또 다지고 그 다음에 뭐 하자고 그랬을까요? 한번 영상을 맨 앞으로 돌려보시죠. 맨 앞에 튀고 다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리고 튀어서 내려온 다음에는 다지고 다진 다음에는 달려가자. 뭐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달려가면 좋겠냐? 산악에서 달려가면 잘 달릴 수가 없겠죠. 잘 달리기 위한 길에서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 잘 달려가기 위한 길이 뭐냐?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에서 잘 달려가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제 경제 문제에 관해서 간단히 좀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 문제는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자원의 희소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자원이 많으면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볼 필요도 없죠.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자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누가 갖게 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게 결국 경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고 활용을 해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게 결국은 경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이 자원의 그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한 개선 체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진 것이 뭐냐면 경제 질서예요. 이 경제 질서에는 크게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 경제 질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계획 경제 질서죠. 시장의 가격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방법. 자원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배분되고 공급되게 하는 시스템. 이게 이제 시장 경제죠. 계획 경제는 뭐냐면 국가에서 이 자원의 배분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때 또 필요로 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공평하게 나눠주자. 이게 이제 계획 경제인데, 뭐 여러분 이제 앞으로 뭐 이거 이미 공부한 분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공부할 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역사의 경험의 결과는 계획 경제는 경제를 부흥시키지 못했다. 시장 경제가 경제를 일으켜왔다. 이게 결론이에요. 실제로 계획 경제를 실시했던 소비에트,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론적으로 좋은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이런 것이 계획 경제였고, 그 결과가 결국은 이제 계획 경제는 무너지고 그리고 시장 경제가 전 세계에 퍼져 있게 된 것입니다. 시장 경제에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이런 절충형 그런 경제 시스템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복지 국가 개념이 그런 겁니다.
시장 경제 안에서도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복지의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혼합된 시장 경제가 도입되고 있죠. 또 계획 경제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그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고서는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는 계획 경제인데 그 속에다가 시장의 원리를 집어넣어서 시장의 분배 역할을 좀 강화하는 이런 복합 경제가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혼합 형태이든 간에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살아서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고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개인에게 성과로 주어져서 개인들이 의욕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 볼륨이 커지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 경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내게 메리트가 오지 않는다면 열심히 할 리가 없겠죠. 열심히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고 하면 그게 바로 사유 재산 개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열심히 하고 싶은 동기가 유발이 되겠죠.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시장 경제 체제가 우월한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국민들의 복리 증진에도 이바지 않은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결론이 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공부하고 있으니까 뭐 잘 알겠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에 대해서.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와 있겠습니까? 그런 표정이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지향해야 될 것이 시장이 가격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잘 배분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여러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이런 부분들은 부작용을 또 지혜롭게 잘 이렇게 막아가면서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그 언론에서 요즘 이제 시행되고 있는 그런 경제 정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최저임금제, 작년 금년 요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8, 9% 정도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이렇게 되니까 기업하는 분들이 아니 지금 기업의 수익률이 얼마인데 임금을 그렇게 근 30% 올려버리면 어떻게 기업을 하겠느냐 이런 원성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장 경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시장도 임금도 사용자와 또 근로자 그 사이 안에서 그런 시장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거기에 이제 너무 일단 근로자에게 배당 나눠줘야 될 것들이 너무 제대로 잘 안 나눠진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예를 들면 이제 최저임금 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최저임금 제도에 정부가 너무 많이 개입하면, 크게 개입하면,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 23번 한번, 여기 그림이 하나 있네요. 여기 보면 이제 2010년부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최저임금이 4,110원부터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4,320, 4,500, 5,000, 6,000, 6,47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2018년 또 내년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년 안에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그렇게 올리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장사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을 이렇게 주다 보면 수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던 근로자를 내보내고 가족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개입해서 너무 과격하게 이런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들어 놓으면 부작용이 온다. 근데 그 부작용이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정말 이 정책을 통해서 돌봐주려고 했던, 지원해주려고 했던 그분들이 오히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이제 최저임금을 높여놓으니까 기업들이 사람을 못 쓰는 거예요.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임금을 조금 더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받는 사람도 생기지만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저건 시장 경제에 정부가 개입해서 생기는, 예를 들면 부작용이라 말을 할 수가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요즘 뭐 문제가 되는 그 근로시간 문제라든지 뭐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문제,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노사 간의 이런 문제들이 자율적으로 해결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게 시장 경제의 원칙입니다. 다만 거기에 생기는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좀 지혜롭게 잘 이렇게 정책을 책정을 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그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시장 경제가 보완이 돼야 되지, 시장 경제의 본질적 내용들이 훼손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11시 10분 또는 15분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얘기를 좀 들으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제목을 튀자, 튄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바닥을 잘 다지자, 다진다면은 달리자. 그런데 비전을 가지고 달리자. 아무데로나 막 달려가는 게 아니고, 목표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막 달려가는 게 아니고 비전을 가지고 달리자. 이런 얘기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동영상 한번 좀 들어보세요. 저분이 누군가요? 마틴 루터 킹 목사예요. 이분은 목사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계속 얘기해요. I have a dream. 꿈이 있다는 거죠. 저분의 꿈이 뭐였을까요? 아까 그 영상에 쭉 나오죠. 저분의 꿈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 흑인과 백인이 함께 사는 세상, 우리 아이들이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세상, 같이 뛰어노는 세상, 이런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 꿈입니다. 그런 꿈을 I have a dream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동안 공직에도 있으면서 이렇게 보면 뭐 공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식사를 하거나 간담회 때 물어봐요. 당신은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이거를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검사인데 사무관 시험 패스한 사람들인데 당신 꿈이 뭡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머뭇거리는 거예요. 나중에 답이 나온 것이 저는 검사장이 되는 게 꿈입니다. 나는 사무국장이 되는 게 꿈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아무 꿈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꿈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귀한 일이죠. 그런데 검사장이 몇 명이나 되겠나? 10명 중에 하나도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검사장 안 되면 그냥 좌절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CEO가 안 되면 좌절하는 거예요. 무엇이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의 꿈으로 삼으면 꿈을 갖는 것은 소중하지만 정말 부족한 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갖자. 뭐 꿈이라는 건 뭡니까? 미래의 계획인데 그 중에 큰 계획, 미래의 큰 계획. 이게 바로 꿈이요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무엇이 될 것이냐에 두면 안 돼요. 무엇을 할 것이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 국민들에게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에게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를 서로 행복하게 해주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비전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검사로 생활을 했어요. 오랫동안 이제 검사 생활을 하고 나중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만은 제 마음속에 계속 가지고 있던 꿈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도시락 싸갈 그 돈이 없어서 가서 그냥 물 마시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대학도 못 갈 뻔했어요, 사실. 우리 대학 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소득이 없는 분이니까 이거 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 있었는데 다 이제 출가하고 나만 어머니 모시고 있었는데 내가 대학을 가겠다고 할 수 있겠나? 돈을 벌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장관이 되면서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법률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주면 좋겠다. 돈이 있으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돼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제가 변협에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변호사들 중에 돈 안 받고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 애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재능기부 자원봉사 변호사가 없겠냐. 한번 모집해봐 달라. 변협에서도 흔쾌하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지원을 받았어요. 돈은 안 주지만 그러나 정말 성심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 문제를 도와줄 그런 사람 지원해달라. 첫 달 지나니까 100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달에 150명. 돈 한 푼도 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1년 지나고 나니까 1,500명이 모였습니다. 이 1,500명을 우리나라의 행정구역들이 있죠. 제일 작은 행정구역은 읍면동입니다. 읍면동에 이 변호사들이 한 명씩 재능기부 변호사로 지정되면 그 읍면동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마다 변호사를 지정해 두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 전국에 3,488개가 있는데 모집된 사람은 1,500명이니까 그거 다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읍면 동중에 동은 도시에 있는 거예요. 읍면이 이제 도시 이외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렵고 또 그분들이 더 어렵고 거기에 또 변호사들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읍면을 대상으로 했어요. 전국에 읍면이 1412개가 있어요. 자원한 변호사는 1500명. 그래서 이분들을 마을에 한 명씩 이렇게 배정을 할 수가 있어서 지금도 전국 읍면 마을에는 재능 기부하는 마을 변호사들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연락처도 있고 이름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화로 이렇게 무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자.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좀 함께 하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실을 맺은 것이 예를 들면 마을 변호사였어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청년 여러분들이 비전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이냐로 찾아보면 정말 좋은 할 일들이 많지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청년들을 쭉 지도했었는데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꿈이 그 교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이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학부 가고 나중에 이제 임용고시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교사 되는 게 정말 간절해서 재수를 했어요. 다시 시험 봐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1학년을 맡았어요. 1년 지난 다음에 저에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 교회에서는 그런 걸 하거든요. 기도 제목 내놔라. 그랬더니 얘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내년에 날도록 고3을 맡으라고 그러는데 고1 계속 맡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고3을 맡으면 일이 2배가 많아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정말 엄히 나무랬어요. 너는 애들을 가르치는 것이 좋아서 교사가 된다고 하지 않았어? 재수까지 했잖아. 근데 지금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데 그거 싫다고 그러면 너는 벌써 꿈을 잃어버린 거야? 넌 내 제자라고 하지 마라. 내가 막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얘가 돌아가서 그냥 고3반을 맡았어요. 비전을 가지면 정말 우리가 이런 잘못,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죠. 정말 흔들림 없이 우리의 꿈을 이뤄갈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튀자고를 했습니다. 도전해보자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지자고 했어요. 우리 바닥 다져야 우리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갈 수 있는 좋은 길은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의 장점을 살려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방향을 잘 세워야 되고 그 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을 챙겨간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우리 나라와 함께 번영되어 가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